오늘 워크숍은 확대되는 건강 불평등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인데요. 오늘 발제를 해주실 발제자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균 선생님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연구 공동체 건강과 대안의 부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오늘 관련한 건강 불평등과 관련한 글들을 언론 내 꾸준히 기고하고 계시는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석균 선생님을 큰 박수를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건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이라든지 또는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의 관계라든지 보다 이제 좀 더 이른바 핫한 이슈들이 많을 텐데 제가 굳이 건강 불평등을 이번에 하겠다고 고른 것은 조금 더 길게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들을 과거 일기 민주정부였다라는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의 쭉 흐름들을 보면서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라서 아직 문재인 정부의 어떤 보건의료 정책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는 또 별도의 자리에서 또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럼 과연 어떠한 정책들을 취하는 것이 맞을까 또는 그러한 정책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 넓은 측면에서 보는 것들의 개념으로 건강 불평등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건강 불평등이 워낙 요즘 이 학계나 또는 주류 정책에서 워낙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같이 이렇게 정부 축에 안 속하는 이런 정부들에서는 건강 불평등이라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 건강 격차, 건강 불평등 이거는 세계보건기구나 여러 나라에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 불평등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에서 건강 불평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강 불평등이라는 이 말 또는 개념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주실래요? 제가 누르면 되나요? 아, 여기 있군요. 예, 죄송합니다. 건강 불평등이 뭐냐? 이게 뭘까요? 서울시 지도인데요. 대략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꽤 많이 사시네요. 일본에 사시는 분이 왜 서울시에 사신다고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시에 사시나요? 무슨 동에? 서초구 양재동이면 여기 어디 속하는? 이게 뭐냐면 59, 84. 양재동은 여기에 들어가나? 서초구. 서초구 안 들어가나요? 이쪽에 들어가나요? 왼쪽에. 양재동이 있나요? 양재동 없네 뭐. 여기는 아주 잘 사는 동네는 아닌 모양인데 즉 서초구 양재동 하면은 이 아주 잘 사는 구에는 안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서초구에서도 못 사는 구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아주 하얗게 든데 이런 데는 사망률이 전국을 비교하면은 100이라고 치면 이 사람들은 59나 6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반 정도밖에 안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죽는 곳이 관악구 신림동인데 여기 검은 데 있죠, 이런데. 이런 데는 179예요. 우리나라 평균으로 쳐도
1.7배가 많이 죽어요. 즉 아주 우리가 쉽게 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게 봐서 어떤 지역에 사느냐, 지금 그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어떤 지역에 사느냐 딱 그 동 하나만 보고 봐서도 사는 사망률의 그 격차가, 사망률 비율이 59대 179면은 3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관악구 신림동 사는 사람, 서초구에 잘 사는 동네 사는 사람이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사람보다,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사람이 3명 죽을 때 서초구 양재동 아닌 잘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1명 죽는다는 거죠. 이걸 건강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 불평등은 또 다른 걸로, 단지 이제 수명이 가장 극적인 거를 말하지만 산다고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골골골골 대면서 살고, 이런 것들이 다 건강 불평등입니다. 조금 더 여기 보면은 이제 역시 강북이 주로 못 살고, 강남 3구가 잘 사는데, 이 강남 3구조차도 이 보면은 차이가 곳곳에 이렇게 못 사는 곳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강남구의 도곡동, 그 음마아파트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압구정동 뭐 이런 건 다 이렇게 최하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보면은 이런데, 강동구, 광진구, 광장동, 여기 어디냐? 여기 아주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이죠. 뭐 그런 쭉 송파구 있는 반면에 여의도 쭉 이 못 사는 쪽으로 가면 179가 어디 있죠? 관악구 신림동 179.8. 뭐 이렇게 이제 단지 어떤 지역에서 산다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이 삶의 죽을 확률이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건강 불평등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해 보면 그렇게 잘 못 사는 서울에서조차, 서울은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에요. 즉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오래 사는 곳이에요. 전국으로 확대해 보면 이 영남 지역, 이 홍준표 이건 그쪽을 가장 많이 찍은 곳이 가장 이렇게 오래 못 사시네요. 이쪽. 그러면 무진장 지역의 충북의 무진장 지역.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가난한 지역들이 가장 이 사망률 이것이 높다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납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제주도는 굉장히 잘 산다. 이거 왜 그러냐? 제주도가 그럼 부자냐? 제주도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제주도를 보면 이건 좀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서울 주변과 지방 간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도농 간 격차, 광주, 부산, 대구, 울산, 포항, 대전, 대충 도농 간 격차도 여전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과 사망 비율과 투표율 이런 것의 차이를 한번 얘기하는 것도 뭐 재미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즉 이거는 단 하나의 변수, 즉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만으로 본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는 그 차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것을 건강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불평등은 도대체 왜 생기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쟁도 있고, 생각해보면 사람이 왜 오래 살까? 너는 왜 이렇게 애가 골골하니? 너는 왜 이렇게 애가 튼튼하니? 뭐부터 시작해서 넌 왜 맨날 아파? 얘는 또 무슨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건강이라는 것들이 요즘에는 단지 튼튼하다 이런 것들만을 뜻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건강하다, 건강미인 이러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날씬해야 되고, 그다음엔 이뻐야 되고, 어쨌든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깔려 있는 것이죠. 건강 미인 그러면 건강보다는 미인 쪽에 방점이 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 텐데 이걸 그냥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얘기로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건강의 차이라는 건 원래 없다. 원래 없는데 학자들이 자료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건강 불평등이라는 건 아예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취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건강 격차라는 거는 별로 존재를 하지 않고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중산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산층 사이에서 간격이 늘어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것하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20% 10% 이렇게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이 10%와 나머지 90%의 차이가 벌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차는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 사망률 격차라든가 또는 이 건강 불평등이라는 거는 굉장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걸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좌파의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정부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의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 증가율이 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노인들이 계속 건강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건강 노령화설 이거를 주장을 했고 박근혜 정부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의료비는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있는데 자꾸 좌파, 진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부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뻥치게 한다. 이게 이제 인위적 조작설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원래 건강 불평등이라는 건 있는 거다. 다만 건강 불평등이라는 거는 건강하지 못하면 가난해지는 거고 원래 건강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건강 불평등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건강 불평등이 사회적 계층이나 다른 원인, 사회 정책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태어날 때 잘난 놈은 잘나게 태어나고 못난 놈은 못나게 태어나서 불의 불평등이 원래 있는 거다. 원래 있는 걸 어쩔 거냐. 신이 그렇게 만드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장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쟤는 원래 건강하게 태어났어. 얘는 원래 안 건강해. 라는 생각들은 우리가 많이 하지 않나요? 너는 왜 이렇게 애가 골골하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골골했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나는 원래 더위에 약해. 이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아주 우리가 흔히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또는 이제 이걸로만은 안 되니까 생활 행태의 차이. 사회 계급별로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음주, 흡연, 운동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계층과 음주, 흡연, 운동을 많이 하는 계층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인 이야기로 많이 가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담배도 더 많이 피고 운동도 안 하고
햄버거도 많이 먹고 그래서 식중독 걸려서 죽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러면 음주 흡연 운동만 좀 더 시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의 접근 방식으로 가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너는 술만 끊으면 되는데 너 술 안 끊어서 문제인 거야. 담배 계속 피지 바로 네가 문제인 거야. 라는 식의 개인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물질적 구조적 설명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층 차이, 계급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요즘 이 따옴표를 친 이유는 요즘 학교에서는 19세기에는 이게 뭐 그럴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적응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주류 학자들이 많아요. 이게 과연 맞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심리 사회적 요인에 따른 차이 이런 것들이 이 물질 건강 이런 것에 이제 좀 대비되게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일수록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 예를 들어 뭐 의사들이 빨리 죽는다는 둥, 뭐 파일럿들이 빨리 죽는다는 둥,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들은 빨리 죽는다. 그 사람들이 덜 건강하다.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많이 죽는다라는 둥, 뭐 빨리 죽는다라는 둥, 뭐 자살률이 높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신문에서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특히 이제 인터넷 같은데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죠. 다 거짓말이에요. 의사들이 가장 오래 사는 집단이에요. 자살률도 제일 낮아요. 무슨 소리냐? 그런 것 같아 보이는,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는 이런 직업들에 대한 것들을 추가는 해야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트레스도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오는 아주머니들이라든가 일하시는 분, 일하는 아줌마들, 따옴표, 이연주식으로 말하면 일하는 아줌마들을 뵈면 그 분들이 가장 속이 많이, 모든 병이 많아요.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있는 분들이 계속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의료 서비스론, 의료 이용에 따른 불평등이 있다. 가난할수록 의료 이용을 못 받으니까 불평등하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할 텐데 다음부터는 약간 혐오를 줄 수 있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불가피해서 그러니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른바 혐짤이 등장하는데 인생을 바꿀 스타들의 다이어트 명언 10가지. 이게 그 사람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게 막 떠돌아 다니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인생은 살이 쪘을 때와 안 쪘을 때로 나뉜다. 새끼 다 먹으면 살쪄요. 뭐 날씬한 것만큼 맛있는 것은 없다. 뭐 이런 야식이 뭐예요? 김연아. 먹는 거요? 귀찮아서요. 몸이 변하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이러는 건가요? 첫째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건강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은 성공했다. 그럼 너희도 해라, 따라해라 라는 어떤 사회 행태론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자연선택론, 개인의 노력 이런 것을 사실상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 다이어트 광고에서 나오는 건데요. 요즘은 더 노골적이죠. 아직도 뚱뚱하고 못생기셨나요? 이제는 못생기기만 하세요. 뭐 이런. 뭐 말하자면 이런 식의 넌 다이어트는 할 수 있잖아. 최소한.
뭐 이런 거 좋아요 29개 뭐 이런 먹어도 좋아 뭐 이런 식의 광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강을 이미 산업화해서 그걸로 또 돈을 법니다. 건강 불평등이라는 것 자체를 또 하나의 산업 분야로 삼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좀 이제 그러면 못생긴 거는 못생기기만 하세요 라고 했지만 딸아 걱정 마 이제 시집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못생긴 것도 산업으로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하려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비포 애프터라고 하더라도 좀 심하죠. 비포 애프터 뭐 이건 뭐 완전히 심하죠. 이건 사실은 저 광고인데 못 나온 광고, 너무 심해서 못 나온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붙어 있는 광고죠. 이게 미디어에는 못 나왔지만 다 어딘가에 붙어 있는 광고들 이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건강이나 우리 몸을 완전히 또 하나의 그 산업 분야, 이윤을 창출하는 분야로 이용하고 있고 그것들을 확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가져야 할 내 몸의 건강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외모 또는 뚱뚱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로 확대하는 그런 것까지 있는 것이죠. 건강 불평등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인식의 왜곡까지도 초래를 하고 또 그런 인식의 왜곡을 통해서 다시 또 그런 것들을 산업의 이윤 창출 분야로 삼는 이런 아주 사실상 좀 복잡한 문제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예 산업 분야로 삼아서 강남의 성형외과 거리죠. 이 강남의 성형외과 거리를 수출 대상으로 삼고 최근에 강남의 성형외과 거리 쪽에 뭘 하고 있느냐면 중국인 20% 줄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커다란 뉴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성형외과가 이렇게 성행하는 이유는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형을 어느 정도 좀 만져줘야 취직이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이게 뭐 성형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넌 성형해서 잘못했어 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 성형을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것부터 이제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다음에서 헬스클럽을 찾았더니 제가 사는 주변에 헬스클럽들이 이제 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산업화가 되고 너무 많은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죠. 자,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학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계보건기구, 건강형평성학회 뭐 이런 데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예 정의를 했습니다. 헬스 갭이라는 그 클로징 더 갭, 격차를 줄이기 뭐 이런 식의 2008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주류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세계보건기구가 다른 유엔기구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이긴 하지만 유엔에서 이것을 주류 정책으로 삼았으니까 이 건강 격차 부분은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됐는데 합당한 행위로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체계적 건강에서의 차이들, 즉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를 건강 불평등이라고 부른다. 특히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용법이 이제 잘 나오는데 어쨌든 합당한 행위로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행위인데 당하는 그런 것들을 건강 불평등이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피할 수 있는 행위가 뭘까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너무 많이 죽는다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서 죽는 거라든지 또는 뭐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다든지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든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체적인 것들입니다. 건강형평성학회는 우리나라 건강형평성학회인데 여기는 좀 진보적 학자들이 모여 있어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정의를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학적, 인구학적 또는 지리적으로 정의된 인구 집단 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그러니까 어쨌든 인구 집단 사이에
어쨌든 치유 가능한, 해결 가능한 건강상의 차이가 있으면 이건 다 건강 불평등이다. 라고 약간 더 넓게 좀 내렸죠. 근데 이 잠재적으로 치유 가능한 이게 과연 뭐냐? 학문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건강 차이는 있어요. 넌 건강해, 난 안 건강해.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죠. 뭐 어떤 사람 진짜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피할 수 없는 거. 늙는다. 이거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피할 수 있는 건데, 못 피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흔히 건강 불평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피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건강 비형평에 안 속한다 라고 실용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해요. 즉 무슨 소리냐, 최대한의 그 치료를 받으면 피할 수는 있어요. 또는 벤치를 타고 다니면 부딪혀가지고 나는 괜찮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벤치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경차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인정하자 라는 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녀도 예를 들어 최소한 요 정도 톡 부딪혀서 죽지는 말아야지, 이런 정도만 인정하지 세게 부딪혔는데도 살 수 있는 그런 차를 다 타야 된다는 거 인정 못해 라는 식의,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이라는 얘기를 넣음으로써 경계를 매우 흐트러뜨리는, 또는 그럴듯하게 만드는, 또는 현실적으로 정책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 개념, 즉 피할 수 있고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건강 불평등 내지 건강 형평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류예요. 근데 이 피할 수 없는 것까지야 못하겠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피할 수 없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는 뭐지? 라고 좀 더 따져서 사회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을 줄여가는 것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사실상 건강 불평등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했습니다. 자, 외국에서 이미 건강 불평등의 정책을 하고 있어요. 건강 불평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국에서 마모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결론이 이거예요. 맘몬 리뷰, 최근에 나온 맘몬 리뷰에서 보면 모든 아동들에게 최선의 출발점을 보장한다. 아동들은 어쨌든 똑같이, 특히 2세 미만, 그다음에 6세 미만, 요즘 강조되는 것들은 2세 미만의 거의 모든 인간의 건강이 다 결정되고, 그 다음에 6세 미만까지 거의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이미 결정된 게 너무 많아서 바꾸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특히 아동들에게 출발선을 보장한다. 아동, 청년, 성인들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일자리, 직장, 표준적인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개발한다, 뭐 등등.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건강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부터 나와요. 건강한 삶 어쩌고라는 게. 그전에는 일자리, 좋은 직장, 아동, 청년, 성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공동체,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영국의, 그나마 유럽 쪽에서는 좀 건강 불평등이나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쪽이고요. 스웨덴의 건강 형평성 정책을 보면 이게 국가 목표예요. 첫째, 사회에서 참여와 영향, 투표율, 성평등 지표. 이게 1번. 2번, 사회경제적 보장. 3번, 아동 및 청소년기의 우호적 여건을 조성. 4번, 노동, 생활.
5번째 가서 환경. 6번째 가서야 보건의료 서비스가 드디어 나와요. 7번째 예방접종. 8번째 안전한 성생활. 그쵸. 신체 활동의 증가, 안전한 식품, 11번째야 가서야 담배나 알코올 뭐 등등이 나오죠. 이걸 꼭 우선순위로 따지는 것은 아니나 스웨덴이 가장 불평등한 것들을 가장 적게 했던 거고, 특히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사회 불평등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건강 불평등을 없애려면 뭘 해야 되느냐? 건강 보건의료 서비스? 이거는 저쪽 뒤에 있는 거죠. 이건 뭘 뜻하느냐? 실제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뜻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웨덴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 가능해서 좀 이게 중요도가 떨어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스웨덴은 거의 무상의료고 영국도 거의 무상의료에 가까우니까. WHO에서 얘기하는 건강 불평등 요인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WHO에서도 거시 경제정책, 사회정책, 공공정책, 사회경제적 위치, 젠더, 교육, 직업, 소득 이런 것들을 건강 불평등의 사회적 결정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 사람이 건강하다, 불건강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한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일자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이런 것들에 더 우선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이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과연 집에 에어컨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따지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집에 에어컨 없는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여름에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 드린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 불평등이 어떨까라는 걸 보죠. 아까 스웨덴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죠? 사회에서 참여 영향. 이러고 나서 딱 2가지 지표를 제시해요. 성평등 지표, 총선 투표율. 우리나라 성평등 지표 116일인가? 하여튼 OECD 꼴찌는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죠. 여성 차별이 가장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성이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성 평등하지 않으면 여성은 건강할 수가 없죠. 성평등. 예를 들어 살인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물론 높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건 여성신문이라서 가장 높은 횟수를 딱 골랐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47.5%, 2015년에 43%, 이렇게 높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주로 무슬림 쪽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이 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이 몇 있더라고요. 100%인 나라가 하나 있었어. 아이슬란드가 100%더라고요. 여성 사망률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딱 봤더니 1년에 1명 사망 살해당했는데 1명이 여성이었어.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슬람보다도 여성 차별이 사실상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살인 피해자가. 왜냐하면 주로 살인은 남자들끼리 죽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성이 여성을 죽이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살인 하나만 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여성차별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심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예요. 즉 우리나라에서의 사고 및 자살 이런 것들의 그 사망률은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노인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50%예요. 노인 빈곤율은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가 힘들어서 우리나라만 따로 할 정도예요. 근데 노인 자살률 80세 이상이면 이거는 뭐 75세 이상 가게 되면 20명 중에 1명 자살하고 막 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사실상 고려장을 지내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정도예요. 전체 사망률도 이 자살률이 매우 높죠. 우리나라 OECD 1위고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높아요. 즉 우리나라 OECD 자살률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제가 여기서는 안 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만 따로 띄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똑같은 이 그래프 비율로 그리면 다른 나라가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옆에다가 이 그래프 비율을 따로 해가지고 따로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좀 늘고 줄고 하는 것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떡하니 있으면 다른 나라는 요만요만하고 다 좋은 걸로 보여. 그래서 이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다. 즉 사회적 불평등이 매우 극심하다라는 것들, 빈곤율이 매우 극심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빈곤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는 얘기를 해요. 했어요. 근데 2013년까지만 딱 보여주고 안 보여줘.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하네? 이게 왜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났냐면 2008년도가 경제 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증가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안 보여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이 지금 빈곤율이 한 15% 가까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빈곤율이 15%면 어느 정도일까요? 인구의 15%면 750만? 이 정도입니다. 750만 명이라고 하면 서울 인구의 4분의 3 정도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국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의료급여니 또는 뭐 빈곤한 사람들의 이 생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과연 몇 퍼센트를 포함하죠? 2%, 3%밖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의 10%는 정부가 전혀 보호하지 않는 그런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들어가서 좀 더 남았지만, 이게 근데 우리나라 빈곤율만의 문제냐, 이게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어떠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975년부터 2008년까지를 쭉 보면 노동자들이 1981년도에 대략 70%에서 87년도쯤에 쭉 올라갑니다. 87년에서 쭉 올라가서 언제가 가장 높죠? 97년이 가장 높아요. 이때부터 쫙 떨어져서 지금은 어디 수준으로 와 있는 거죠? 70년대 수준으로 와 있어요. 노동소득 분배율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모든 GDP에서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 사장님이 가져가는 것과 모든 월급을 받는 사람이 가져가는 걸 나눈 비율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 비율이 대략 80%이 정도 돼요. 이 기준으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대략 이 기준으로 보면 한 60%밖에 안 되는데 이 비중으로 보면 어쨌든 한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추이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97년이 뭐죠? 87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쫙 증가하다가 97년부터 쫙 떨어지는 이 97년이 과연 뭔가요? IMF고 바로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바로 그때입니다. 즉
그때부터 지금까지 좋아진 때가 없어요. 요때 잠깐 좋아졌다고 느낀 거는 이거는 약간 통계적인 거고, 이 진위 개수 이건 막 자꾸 떨어지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이게 노동 분배율에서 이건 지금 역순이에요. 0.3, 0.35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진위 개수.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진위 개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요. 진위 개수는 무슨 뜻인지는, 그러니까 전체 어쨌든 빈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빈곤 개수가 딱 또 92 여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나지나 마나 하다가 확 계속 떨어지고 있다. 즉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는데, 이것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가 언제냐? 이거는 제1기 민주화 정부 때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때부터 계속 2012년까지 비슷해요. 조금 올라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기 민주화 정부 때부터 사회적 빈곤이나 불평등이나 노동자들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떨어졌다 이미. 자, 마지막으로 2, 3분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러면 사회적 불평등이 커졌으니까 사람들의 건강의 불평등은 커졌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면 의료비 부분은 어떤가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걸 많이 보여줍니다. 2009년에 65%였는데 63, 62.5, 62, 63.2. 큰 차이 없음. 뭐 이런 거. 이 그림은 또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되죠. 2009년 이 노무현 정부 때 말기에는 65%까지 올라갔더니 그 뒤로 계속 떨어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게 보면 어떠냐? DJ 정부 때부터 52, 53.7 요게 보장률이에요. 52.6, 54.6, 56. 큰 차이가 없어요. DJ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말기 때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 2010년인데 이거 건강보험 보장률로 하면 갑자기 똑같은 해인데 60몇 %가 되잖아요. 이건 통계 수치의 차이인 것이지 큰 차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별로 올라간 적이 없다. 즉 국민들이 내는 의료비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바가 별로 없어요. 이거를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얘기를 하지만 64에서 63으로 떨어지고 0.5 올라가고 0.4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는 50에서 57, 2% 올라간 게 우리 삶에 뭐 좀 도움 되겠어요? 이거를 크게 보면 우리나라 의료비 보장률은 55% 정도 수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다 80, 90%예요. 이게 다른 나라와의 차이인 거예요. 다른 나라 의료비 보장은 훨씬 더 거의 대부분이 OECD 국가 무상의료 가까워요. 병원에 가서 돈 안 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돈을 많이 내고 미국보다 별 차이가 미국하고 좀 가까울 정도지 차이가 없다. 캐나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랑 15% 차이는 차이가 나는데 캐나다는 병원에 가서 돈을 안 내요. 캐나다는 병원에 수납 창구가 아예 없어요. 돈을 받는 곳이 없어서 낼 수가 없어. 돈을 받아야 내지. 그래서 수납 캐시라고 써 있는 데를 갔더니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 내려고 가서 줬더니 왜 왔냐 그래서 돈 내려고 왔다 그랬더니 여기는 돈 주는 데다. 집으로 가는 차비 주는 데다.
캐시가. 그런 얘기가 그게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공공병원 비중은 더 차이가 나죠. 다른 나라는 병원은 그냥 공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10%만 공립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아예 의료를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OECD 표에서 한국을 찾으려면 어디를 찾는다?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을 찾는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대개 여기 있어요. 공공기관 비중 이 정도이고 공적 의료 보장률 이 정도예요. 여기 있는 나라들이에요.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도 못하고 미국보다 못하고 일본보다 못해서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10%, 의료보장률은 55%. 이러니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보험들이 시장을 넓히고 있고 삼성, 등등.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병원들이 자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병원들은 자기 이익을 가져가고 민간의료보험들은 또 의료비 보장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니 의료비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불평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의료비는 안 증가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나라고 병상수 병원들이 돈을 못 벌고 수가가 적다 계속 주장을 하지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병상 수가 다 줄었거든요. 병원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딱 하나 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 2배로 늘었어요. 병원들이 2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병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아니 그렇게 힘들면서 병원이 왜 2배로 늘어? 도저히 이해가 가진 않죠. 의사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힘들다면 안다. 병원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의료인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러니 정부에서는 돈을 더 쓰지만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사립병원이 가져가고 또 민영의료보험들이 또 그것과 같이 해서 하는 이 민영의료 시스템들이 전체를 하기 때문에 보장성은 더 늘지를 않아요. 돈도 많이 안 쓰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론. 자기가 버는 돈의 10% 이상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7%, 즉 5분의 1이 넘었어요. 내가 버는 돈 전체에서 10% 이상, 내가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쓰는 사람들이 5분의 1이 넘어. 이걸 재난적 의료비라고 해요. 근데 보태주질 않아, 정부에서. 이게 23.7%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소득이 가장 적으신 양반들, 1분위에서는 10% 이상 쓰는 사람들이 55.4%나 돼요. 20% 이상 쓰는 사람들, 30% 이상 쓰는 사람들조차 38%, 28%가 돼요. 무슨 얘기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번 돈에서 30% 이상 쓰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몸이 많이 아프고 가장 돈을 많이 써야 돼요. 100원 벌면 30원은 병원에다 갖다 바쳐야 돼.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다음 30% 이상 되는 사람들, 그 다음 가난한 아래에서 10에서 20% 되는 사람도 20% 정도가 내가 100원 벌면 30원을 갖다 바쳐야 돼. 근데 돈도 적게 벌죠? 이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집안이 망할 뿐만 아니라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의료비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선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게 너무 심각한 거고 병원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병원에 못 가요. 반면 가장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자기 버는 돈의 10% 이상 쓰는 사람들이 1.5%. 이 위에 보면은 차이가 되고 자기가 버는 돈의 30% 이상을 쓰는 사람 0.1%? 0.3%? 자, 그리고 쓰는 돈을 보세요.
1년 동안 쓰는 돈이 이 정도인데 137 이렇게 나가죠?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나갑니까? 281 이렇게 나가죠? 2배가 넘어요. 무슨 소리냐? 부자들은 병에도 안 걸리는데 의료비는 엄청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돈을 쓰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쓰는 돈의 30%를 써. 이런 게 우리나라 의료 불평등의 현실인 거죠.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 말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보건의료 쪽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되느냐, 재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가장 우선순위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뭘 둬야 되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스웨덴에서 우선순위로 둔 정책이에요. 이게 건강 불평등이라고 했을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거는 총선 투표율이고 성평등이다. 이렇게 스웨덴은 정책 목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참 특이한 나라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요. 많은 나라들이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잡고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어요. 그 건강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가요. 그리고 실손보험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3,300만 명이 지금 가입해 있어요. 65%가 가입해 있고 가입 안 한 사람은 그럼 누구냐? 노인들이 가입을 못한 거죠. 노인들은 안 받아주고 또는 받아준다 하더라도 요즘 이제 조금 받아준다고 하는데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노인 빼면 거의 다 뭐 한두 개씩 가입해 있는 그런 상태 아니냐라고 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태죠.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부문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건데 실제로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의료 부문만, 의료 서비스만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의 건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앉아 있으면서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올 겨울에 천식이 정말 많았어요. 천식 환자들이. 근데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날은 노인분들이 와서 아무리 약을 때려대도 낫지를 않아. 그러니 완전히 의사가 돌팔이가 돼요. 미세먼지가 계속 높으면. 올해 3, 4월 달까지 계속 그랬어요. 겨울에는 워낙 좀 안 좋은 데다가 3, 4월 달에 미세먼지가 워낙 심했거든요. 요번에. 안 나. 치료가 안 돼.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에 앉아 있으니까 모르지만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였느냐? 죽었거나 뭐 문제가 된 거죠.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또 허리 계속 아파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뭐 처리에 주사 놓고 뭐 별일을 다 해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아. 왜 안 나느냐? 일을 좀 쉬세요. 그러면 서로 웃고 말죠. 뭐 일을 어떻게 쉬어요? 여기 어깨,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걸 치료를 그러면 하는데 치료하는 부분은 어떠냐? 다 사립병원이니까 원래 허리 수술은 하면 안 되는 걸로 요즘 돼 있거든요. 그야말로 허리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허리 수술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칼을 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후유증이 남아요. 10년쯤 지나면 후유증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연구에 따르면 1년 지나면 허리 후유증은 수술하면 다 남아. 거의 다 남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요즘 우후죽순으로 가장 많이 생긴 병원들이 뭐죠? 척병원, 또 뭐 있어요? 21세기, 튼튼, 힘찬, 막 전국에 막 생겼잖아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수많은 무릎과 허리와 이 어깨와 이것들을 다 해먹은 거라고. 그렇게 또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사립병원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해서 다 망가진 그 허리와 무릎을 또 수술을 해가지고 또 돈을 벌어먹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황당하고 황당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보건의료의 공공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즉 보장성을 대폭 올려서 실손보험 다 없애버리고 삼성, LG, LIG, 현대해상 다 우리나라 재벌들과 교보 등 해서 이 4대 보험사들 이 사들이 결국은 다 해먹는 거예요. 재벌들이 다 해먹는 거고 삼성의 현금 이 ATM기가 바로 삼성생명이고 현대해상, 현대화재가 바로 현대의 현금기예요. 그걸 다 사람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노른자위가 또 의료보험인 거예요. 실손보험이고.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내요. 한 가구당. 실손보험료로. 평균이. 안 드신 분들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까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40만 원씩 되는 거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7만 원, 8만 원 선 정도 이상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1년에 3조 5천억 원을 내요. 어쨌든. 그러니까 실손보험만, 실손의료보험만 굉장히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7, 8만 원씩 내는 꼴이에요. 한 가구당. 그러나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를 따지기 힘들 만큼의 이런 걸 다 따져야 된다. 총선 투표율도 높여야 되고 성평등 지표도 높여야 되고 진위계수 낮춰야 되고 대기오염 지표도 낮춰야 되고 10대 인심 중지율도 낮춰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사실상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정책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건강 격차 줄이기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정책적 목표를 실제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만들면 뭐 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만들면 뭐 하느냐? 유럽에 보면 그 정책적 이 10대의 임신 중절률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콘돔을 나눠주고 등등이 다 돼 있죠. 다른 나라에 가보면 야 저건 정말 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느껴요. 유럽에 가면 일단 병원에 가서 돈을 안 내고 콘돔도 막 학교에서 나눠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콘돔 살려면 10대나 20대 가서 콘돔 살려면 약국가 가가지고 콘돔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 개 사면은 얼굴 괜히 무슨 막 설교를 들어놓으시는 분 아저씨들도 있고 굉장히 황당해요. 제가 이제 좀 10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설교를 왜 늘어놓냐고 콘돔을 그냥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사? 이런 거. 내가 많이 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여고생들이 콘돔 사러 가면은 여고생이 왜 콘돔을 사? 이런 거. 아주 미치는 거죠. 내가 콘돔을 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사실. 이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돌기형 콘돔은 못 사게 돼 있어요, 또. 넘어가죠. 여튼 그런 황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콘돔 자판기가 있는 나라, 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게 그래도 우선순위 하나만 얘기하는 데서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실손의료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까 많이 우리 김재원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다시피 이게 1년에 30%씩 올라요. 요즘 작년에 17에서 28%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한테 요구했더니 그거는 못 올리게 하겠다가 아니라 못 올리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요번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왔죠. 얼마나 오를지 안 오를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 자유라는 문재인 정부가 도로 돌려놨어요. 그러나 지금 완전 자유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오르는 정도로만 오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면 65세 이상이 되면 실손보험료로만 거의 3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그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실손보험은 그냥 딱 잘라서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건데 안 드시는 게 낫다. 그냥 저축을 하시라. 존엄사, 건강, 생명 이런 문제들의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살 자유도 없지만 죽을 자유도 없어요. 난 좀 그냥 치매 걸렸으면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꽤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기까지 얘기가 나가질 않는 게 도대체 존엄사를 인정하면 집에 돈 없는 사람은 존엄사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더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존엄사의 문제가 아주 현실적이고 진지하게 논의되려면 의료부정 문제가 뭐 어느 정도는 해결돼야 존엄사도 좀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사람 존엄사 시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돈 없어서 죽는 건지 고려장인지 실제로 존엄사인지 이 부분이 헷갈리는 측면이 윤리적 측면이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무덤에서 요람까지 무상으로 한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 다 한다. 사실상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아주 우습게 보는데 일본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하고 건강보험 보장이 안 되는 부분하고 혼합진료를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보험 되지 않는 부분도 섞어서 하고 이건 보험 안 돼요. 라고 해서 따로 받잖아요. 이거 두 개를 같이 해야 안 해요. 혼합진료 금지. 그래서 일본은 이 혼합진료 금지 하나만으로도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50%대가 아니에요. 미국 외에는 모든 나라가 사실상 무상의료를 하고 있고 상병수당을 거의 다 주고 있어요. 스위스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 EU 국가도 아니고 검은 돈으로 살고 이상한 나라에서 상병수당 안 주는 거지. 하여튼 좀 상병수당은 미국도 줘요. 실제로 이 기업보험에서조차. 그러니까 이런 상병수당을 안 주는 나라는 한국이고 이 상병수당 안 주는 이유는 실손보험이 바로 그 상병수당을 노리고 즉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면 거기에 이 소득보장까지도 보험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민영의료보험 시장과 상병수당은 굉장히 연관이 깊다. 다른 나라에서는 병에 걸려서 나 직장에 못 나가잖아요. 그 돈이 산재이건 아니면 그냥 내가 아프건 간에 70%씩 나와요, 돈이. 그러니까 아파도 그 병원에서 직장에서 잘려도 원래 받는 소득의 70%를 받는 거예요. 그 상병수당을 받으려고 다니엘 블레이크가 이제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 다니엘 블레이크는 그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이 있지도 않으니까 그게 다니엘 블레이크가 뭘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는 신청할 것도 없어요. 병에 걸렸어도 아예 주지를 않아. 거기선 신청을 해도 되지. 근데 옛날에는 주치의가 그냥 써주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걸 다 신자유주의로 바꿔갖고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시죠.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 80대 20의 문제고 이 자본이 탐욕을 가지는 거냐. 왜 무상의료 안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무상교육은 사실상 고등학교까지는 하잖아요. 왜 무상의료를 안 하려고 하느냐. 대학교는 무상교육 안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자본주의가. 다른 나라 보면 자본주의가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상 복지를 하는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를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 이걸 권리로 알아. 라는 자본가들 머릿속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혜택을 줬더니 계속 권리로 하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할까봐 복지를 안 해요. 미국 자본가들의 대표적 생각이고 옛날 유럽 자본가들의 생각인 거죠. 복지를 하게 되면 그게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돼. 나는 의료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노동자의 권리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를 돈을 내고 해. 니네 이건. 라고 하고 그것도 다 이윤의 것으로 삼는 거죠. 지금도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지는 니네 권리가 아니야. 돈 내고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예전에 복지를 시행했던 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 물결이고. 즉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권리의식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공격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바로 그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부분들이 단지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 모든 것을 돈 내고 해야 된다. 니는 일하고 돈 내고 돈 받고 하는 게 자본주의지 무상으로 되는 건 없다. 라는 이념적 이유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뭐냐? 라는 걸 떠나서 모자라는 재정, 우선순위 이런 건 항상 생각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에 대한 정책 무지 많아요. 담배 흡연율 떨어뜨리기, 담배 광고해야 된다. 담배값 올려야 된다. 바깥에 전시하지 말아야 된다. 민갑으로 해야 된다. 담배 광고를 지금 우리나라 30%죠. 이걸 80%로 늘려야 된다. 그러면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진다? 이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모든 거를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에서 하나 두 개는 할 수 있었겠죠. 첫째, 정권을 바꾸는 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하려면.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하려면 노동자 정당으로 바꾸는 것들이 가장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즉 이렇게 바뀐 이유가 스웨덴에서 노동자 정당이 무려 40년 이상 집권하면서 생긴 일이고 이것들이 다 후퇴한 게 노동자 정당이 우파 정당에게 자기 집권을 넘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체를 바꾸려면 예를 들어 성평등 지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를 가장 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모든 일을 위한 페미니즘인가? 거기 봤더니 페미니즘이 원하는 사회가 되려면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더군요. 저는 그 페미니스트는 저는 사회주의자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당연히 사회주의자는 아니고요. 이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가부장제 사회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 가부장제 사회를 넘으려면 이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어떻게 바꾸든 넘어서야 된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즉 성차별, 직무 스트레스, 대기 오염 이런 전체적인 모든 문제들 안전한 거, 도박률, 신체 활동 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도덕적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단 사람들이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고민을 하려면 이윤이 아니라 그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윤 동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의 한계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 건강 불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료의 민영화라든가 의료를 공공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사회 불평등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의 바로 그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다시 동일해지는 것이 이 건강 불평등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